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한 마리 개, 불명예스러운 혐의로 직위 해제된 경찰관 곁에 남은 충직한 동물이 차가운 땅속에 묻힌 진실로 이끄는 유일한 존재가 될 줄은. 비 내리는 밤, 진도견은 미친 듯이 찢어댔다. 단순한 돌무덤 근처의 구덩이 앞에서 으르렁거리며 그곳에는 자살이라 불리는 죽음으로 묻힌 그의 가장 친한 동료가 있었다. 하지만 그 흙 아래에는 권력체계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있었다. 만약 당신이 재민이라면 아래에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이 이야기는 마음의 아름다움 채널에서 진행됩니다. 새로운 비디오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코로나19 대유행이 극심하게 확산되던 때 서울 전체가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다. 거리는 텅 비었고 제 모든 눈빛에는 불안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이런 혼란 속에서 한 사건이 대중의 관심을 폭발시켰다. 대위 김재민, 경제범죄수사팀 차장으로 밀수와 자금 세탁 관련 대형 사건들을 해결해온 그가 코로나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불법 유통한 신생명이라는 회사와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직위 해제되었다. 재민은 상관들의 신뢰를 받았고 팀 내에서 선배로 존경받았으며 규율과 복잡한 범죄 네트워크를 추적하는 능력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제 그는 소문의 중심에 서 있었다. 언론은 내부 의혹, 경찰의 기업 유착, 국제적 자금 세탁 징후에 대한 보도를 쏟아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집에서 재민은 조용히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의 이름이 붉은 제목으로 뜨고 있었다. 검사키트 유통기업에 협조한 경찰관, 더 많은 연결고리가 있나? 그의 차가운 얼굴은 압수된 상자들, 코로나 환자들, 그리고 의심스러운 댓글들과 함께 편집되어 있었다. 아무도 그가 신생명과 같은 회사들을 조사했다는 사실,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추구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한때 술자리에서 등을 들이던 지인들까지도 일제히 침묵하거나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태도로 기사를 공유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은 장하준 경감의 죽음이었다. 5년 동안 재민의 가장 가까운 동료였던 하준은 그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남긴 유서에는 몇 줄의 모호한 내용만 있었다. 더 이상 이 압박을 견딜 수 없어서 미안합니다. 경찰은 72시간 만에 자살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재민은 하준이 쉽게 무너지는 유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6개월 동안 한 사건을 추적하며 현장에서 먹고 자고 조직폭력배의 위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사람이었다. 몇 번의 신문 때문에 자살할 리가 없었다. 재민이 의심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뭔가가 변하기 시작했다. 진도견 백구였다. 백구는 작년 개 도둑 사건을 해결하며 재민이 입양한 진도 혼종이었다. 하준은 백구가 재민을 따르는 모습과 특이한 지능을 보고 농담 삼아 아들이라고 불렀다. 하준이 죽은 후 백구도 변했다. 더 이상 무작정 짖지 않고 재민이 돌아오면 마당을 뛰어다니며 반기지도 않았다. 매일 아침 먹이를 거부하고 한 방향 하준이 붙인 공동묘지 쪽으로 달려갔다. 세 번째 날 재민은 묘지로 향하는 작은 길에서 백구를 데려와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백구가 거부했다. 짧게 끊어지는 소리로 짖으며 말할 수 없는 것을 본 아이처럼 눈물에 젖은 눈빛을 보였다. 재민은 눈썹을 찌푸렸다. 하준의 시신을 찾아간 가족이 없었다는 것이 떠올랐다. 급하게 치러진 장례식에는 몇몇 동료만 참석했고 재민은 추측을 피하기 위해 나타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준의 무덤은 유칼립투스 나무 아래 맨 끝에 있었고 옆에는 최근에 파여진 듯한 구덩이가 있었다. 백구는 계속해서 그 구덩이를 향해 짖었다. 그날 밤 재민은 잠들 수 없었다. 백구 옆에 앉아 문 쪽을 바라보는 그를 지켜보았지만 백구의 귀는 여전히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새벽 2시경 갑자기 백구가 길게 짖더니 뛰어올라 문을 긁었다. 재민은 백구를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손전등을 든 손이 떨리며 작은 길을 따라 걸었다. 비 온 후의 흙냄새, 귀뚜라미 소리가 어떤 오래된 소리를 속삭이는 것 같았다. 하준의 무덤에 도착하자 백구는 더 이상 달리지 않고 멈춰서서 무덤 왼쪽 구덩이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재민이 손전등을 비추자 흙이 최근에 파헤쳐진 것처럼 보였다. 그는 근처 작업장에서 삽을 가져와 파기 시작했다. 50cm도 파지 않아 삽은 딱딱한 무언가에 부딪혔다. 방수천으로 쌓인 은색 금속 상자였다.
열어보니 안에는 검은색 USB와 하준의 필체로 쓴 접힌 쪽지가 있었다. 재민, 네가 이걸 읽고 있다면 내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야. 여기에는 신생명에 대해 내가 모은 정보가 있어. 그들이 진실까지 묻지 못하게 해. 재민은 상자를 꽉 쥐고 얼어붙다. 백구가 그를 바라보며 반짝이는 눈으로 말하는 듯했다. 이미 알려주려고 했어요. 머리 위 유칼립투스 나무 사이로 바람이 차갑게 울었다. 발밑은 흙이었고 손에는 백과 흙을 뒤바꿀 수 있는 진실이 있었다. 그리고 머릿속에는 몇 주간의 혼란 끝에 처음으로 명확한 방향이 떠올랐다. USB를 열어봐야 했다. 재민은 백구를 안았다. 미안해 백구야. 더 일찍 너를 믿지 못해서. USB는 이제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죽은 사람의 유언이자 남은 신념이었다. 또는 어쩌면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 재민은 집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았다. 하준과 함께 수시간 동안 희미한 단서들에 대해 토론하던 옛 카페로 차를 돌렸다. 이번에는 커피가 필요 없었다. 와이파이와 조용한 장소가 필요했다. 뒤쪽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재민은 트렁크에서 오래된 개인 노트북을 꺼내 USB를 꽂았다. 화면이 몇 초 깜박이더니 KT21이라는 하나의 폴더가 나타났다. 클릭하자 PDF 문서, 비디오, 스캔한 편지, 녹음 파일들이 나왔다. 파일명은 단순하지만 명확했다. 신생명 계약서, 독일 창고, 운송보고 녹음, 창고 A4, 뇌물 명단. 재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첫 번째 녹음 파일을 열자 익숙하지만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신생명이 수량을 처리하게 해. 품질은 너무 엄격하게 할 필요 없어. 출력 데이터만 충분하면 부처에서 묻지 않을 거야. 두 번째 목소리가 대답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재민은 그 목소리를 즉시 알아봤다. 표동석 약품관리국 부국장. 전염병 초기에 수사팀과 협력하여 공급업체를 조사했던 사람이었다. 재민은 눈을 감았다. 표동석과 관련된 기억의 파편들이 깨진 유리처럼 떠올랐다. 약속으로 가득 찬 기자회견들, 국민에게 충분한 테스트 키트를 보장한다는 호언장담들이 이제는 녹음 속 건조한 웃음소리로 바뀌었다. 방역팀에 돈을 주는 게 가장 어려워. 그들은 자신이 정말 자선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음 비디오 파일을 보니 숨겨진 카메라로 촬영한 작은 회의실, 노란 불빛, 회사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머리를 숙이고 흰 셔츠 입은 사람과 서류를 교환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각도 때문에 흐릿했지만 목소리는 분명했다. 하준의 목소리였다. 부하 직원을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기사가 계속 유통기한이 지난 테스트 키트를 시장에 내놓는다면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그 남자는 비웃었다. 상부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재민은 멈추고 주먹을 꽉 쥐었다. 하준은 싸우려 했고 아마도 시스템 자체가 뒤로 물러선 싸움에서 너무 외로웠을 것이다. 홀로 남은 하준, 숨겨진 카메라 하나, 1년의 기밀 파일들, 그리고 이제 자살로 결론난 죽음. 두 번째 비디오로 넘어갔다. 소리는 없고 블랙박스 영상이었다. 2021년 6월 13일. 하준이 자살하기 3일 전 그는 운전 중이었고 앞에는 신생명 공장이 있었다. 촬영 각도는 약간 흔들렸지만 하준이 차를 멈추고 몰래 창고 이름표를 찍는 모습이 충분히 분명했다. 사진에는 아래에 작은 글씨로 긴급 계약 A4 부처 승인 6월 9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6월 9일은 재민이 조사를 일시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은 날이었다. 그는 내부 회의에 불려갔고 그 직후 공급업체 감독 책임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정직되었다. 당시에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알았다. 창문 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백구는 테이블 아래 조용히 앉아 여전히 재민을 응시하며 명령을 기다리는 듯했다. 재민은 고개를 들고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동영상이었다. 어두운 불빛 속에서 하준이 찍은 영상. 그는 책상에 앉아 직접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재민, 네가 이걸 보고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여기 없을 거야. 그들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 기업만이 아니야. 내부에 사람이 있어. 업계에 사람이 있어. 넌 증거를 찾아야 해. 하지만 경고하자면 그들은 흔적을 지우기 위해 모든 일을 할 거야.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도. 만약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내 무덤에서 파봐. 내가 처리될 경우를 대비해 거기에 모든 사본을 두었어. 하준의 목소리가 느려졌다. 죽음이 두렵지는 않아. 하지만 내가 죽고 진실도 함께 죽는다면 더 이상 경찰이 될 이유가 없을 거야. 비디오가 멈췄다.
재민은 얼어붙었다. 화면에 하준의 얼굴이 멈춰 있었지만 그의 말은 여전히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동료를 잃은 슬픔도 편향된 언론에 대한 분노도 아니었다. 어둠과 빛 사이에 서서 어느 쪽으로 나아갈지 선택해야 하는 사람의 감정이었다. 재민은 노트북을 닫고 백구를 안아 차에 태웠다. 하준을 헛되이 죽게 하지 않을 거야.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재민이 전화를 받자 깊은 남자 목소리가 천천히 말했다. 김재민 씨, 우리는 당신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자리에 돌려놓으세요. 노모가 계시잖아요. 신중히 생각하세요. 재민은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백구가 작게 울었다. 그것을 들은 것이다. 그것을 이해한 것이다. 재민은 가속 페달을 밟았다. 앞에 있는 것은 더 이상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문을 열면 돌아올 수 없는 문으로 가는 길이었다. 하준이 소위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사망한 지 일주일 만에 묻힌 외곽 묘지로 재민이 차를 몰았을 때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백구는 앞좌석 밑에 팍 엎드려 누워 있었다. 눈은 크게 뜨고 귀는 쫑긋 세우고 차가 하준의 무덤으로 이어지는 붉은 흙길로 접어들 때부터 살짝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며칠 전 백구가 계속해서 짚고 하준의 무덤 주변의 흙을 파헤치던 바로 그곳이었다. 마치 재민에게 자신만이 볼 수 있는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처럼 재민은 차를 세우고 모자를 깊게 눌렀었다. 손에는 손전등, 접이식 삽, 그리고 조심스럽게 장전된 권총을 들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하준이 무덤에 숨긴 문서 4번에 대한 메시지를 남겼다면 그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의 죽음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이다. 묘지 안에서 무거운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와 바람 소리가 섞였다. 축축한 흙과 썩은 풀냄새가 재민이 숨쉬는 차가운 공기와 뒤섞였다. 백구가 갑자기 차에서 뛰쳐나와 돌무덤 뒤 숨겨진 구석으로 달려갔다. 하준의 비석 바로 뒤에 움푹 파인 곳에서 멈춰서 미친 듯이 흙을 파기 시작했다. 재민이 달려가 보니 구덩이는 크지 않았지만 최근에 누군가가 메운 흔적이 있었다. 흙 색깔이 확연히 달랐고 위에 잔디는 새로 잘린 흔적이 있었다. 재민은 무릎을 꿇고 접이식 삽으로 계속 팠다. 몇 번 파지 않아 삽은 단단한 물체에 닿았다. 비닐로 뽕꽁 쌓인 작은 검은 플라스틱 상자였다. 열어보니 2개의 USB, 메모리 카드, 복사된 운송 기록, 그리고 신생명 회사 창고 A4 부서에 강해동이라는 이름의 내부 출입 카드가 있었다. 또한 익숙한 필체로 조심스럽게 4번 접힌 종이도 있었다. 하준의 글씨였다. 재민아, 네가 이것을 읽고 있다면 그들이 너보다 먼저 이곳을 찾지 못한 거야. 강해동을 찾아야 해. 그는 창고 실무자로 모든 테스트 키트의 이동 경로를 알고 있어. 하지만 그는 사라지도록 압박받고 있어. 다음 주 안에 깔끔하게 처리한다는 얘기를 들었어.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너무 늦기 전에 그를 구해. 재민은 말없이 서 있었다. 그의 내면에서 차가운 분노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배신 때문도 정직 때문도 아니라 진실을 위해 죽음을 선택한 동료 때문이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조작하여 진흙과 피 속에 깊이 묻으려는 진실.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재민은 재빨리 돌아서서 즉시 총을 향했다. 백구는 격렬하게 으르렁거렸고 묘지 오른쪽 덩굴을 응시하고 있었다. 검은 그림자가 빠르게 지나갔지만 재민의 눈을 피할 만큼 빠르지는 않았다. 그는 발사하지 않았다. 대신 몸을 숙여 손전등을 켜고 움직임이 있던 방향으로 비추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신발 자국이 새로운 진흙 위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분용 부츠 형태였다. 재민은 모든 증거를 가방에 넣고 백구를 안아 차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제 공격만이 방어의 길임을 알았다. 차 안에서 그는 예전 지인의 번호를 찾았다. 임대장, 사이버 보안부서의 전직 부장으로 2019년 국경을 넘는 자금 세탁 사건을 해결할 때 도움을 준 사람이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익숙한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임대장님, 저 재민입니다. 강해동, 신생명 창고, A4 직원의 현재 주소나 은신처가 급히 필요합니다.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다. 자네 깊은 물에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나? 그 사람은 탈록정신재활원에 요양차 보내줬어. 하지만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지? 합법적인 사람 무덤이지. 빨리 들어가지 않으면 며칠 안에 사라질 거야.
재민은 전화를 끊고 조용히 차를 출발시켰다. 다음 목적지는 명확했다. 하지만 울창한 나무 사이에 한적한 도로로 접어들 때 재민은 무의식적으로 백미러를 확인했다. 회색 SUV가 묘지를 떠난 후부터 그를 따라오고 있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가까이 붙어 있었다. 전문가의 방식이었다. 백구도 느꼈는지 짖지는 않았지만 고개를 들고 살짝 울며 뒤를 바라보았다. 재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만약 하준이 죽음으로 먼저 갔다면 그는 생명으로 뒤를 따를 것이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동료를 범죄자처럼 죽게 만든 자를 찾기 위해서. 탈록 재활원은 서울 중심에서 30km 이상 떨어져 있었다. 낮은 언덕과 높은 아카시아 숲 뒤에 숨겨져 있었다. 재활원이라는 이름은 의료 휴양지처럼 들렸다. 하지만 업계 사람들은 그곳이 사회가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묻는 곳임을 알고 있었다. 친척 없음, 서류 없음, 밖에서 질문하는 사람 없음, 영원히 침묵해야 하는 이름들의 마지막 목적지였다. 재민은 시설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다. 정면으로 나타날 수 없었고 형사라는 신분도 사용할 수 없었다. 회색 보호복과 가짜 의료 가방은 완벽한 변장이었다. 내부 코로나 검사 샘플을 채취하러 온 가짜 의료진,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재민과 임 대장이 짠 계획이었다. 백구는 차 안에 남겨졌고 문은 3번 잠겼다. 걔는 명령을 이해하고 짖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경계하는 눈빛으로 좌석 가장자리에 턱을 개고 있었다. 탈록 재활원의 문이 열렸고 초록색 유니폼을 입은 2 경비원이 나왔다. 그들의 눈빛은 드나드는 사람들의 진위를 묻지 않는데 익숙해진 듯 지쳐 보였다. 재민은 가짜 근무증과 함께 환자 명단을 보여주었다. 검증이 필요한 대상자들이었다. 강해동의 이름은 6번째에 있었다. 그는 많은 명단을 읽느라 지친 사람처럼 빠르게 말했다. C구역 끝쪽 왼편. 빨리 끝내야 해요. 5시 이후에는 접수 안 받아요. 한 경비원이 어깨를 으쓱하며 더 확인하지 않았다. C구역은 춥고 고요했다. 노란 회색으로 칠해진 벽은 벗겨지고 있었고 소독약 냄새와 제대로 씻지 못한 사람들의 체취가 섞여 있었다. 재민은 복도를 지나갔다. 각 방에는 자물쇠가 있었고 안에서 나오는 모든 시선은 흐릿하고 낯설었다. 진짜 정신병자인지 정신병자로 억지로 만들어진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 27번 방, 강해동. 재민은 작은 창으로 들여다보았다. 마른 남자가 모서리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고 얼굴은 벽을 향해 있었다. 그의 손은 천으로 침대 철제 프레임에 묶여 있었다. 재민이 가볍게 문을 두드렸지만 반응이 없었다. 잠기지 않은 문을 열었다. 강해동 씨, 그가 작게 불렀다. 구석에 사람이 움찔하더니 얼굴을 돌렸다. 깊게 움푹 들어간 눈이었지만 여전히 맑은 빛이 있었다. 재민을 보자 그는 눈썹을 찌푸리며 더 깊이 벽구석으로 움츠렸다. 더 이상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미 다 말했어요. 더 때리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건조했지만 단어는 명확했다. 강해동 씨, 저는 경찰입니다. 해치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재민이고 장하준 경감의 동료입니다. 하준 씨 기억하시죠? 그 남자는 갑자기 멈췄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마치 금기된 이름을 들은 것처럼 그의 입술이 떨렸다. 하준, 죽었어요. 나 때문에? 재민이 다가가 옆에 앉았다.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들 때문이죠. 진실이 필요합니다. 테스트 키트 배송 데이터, 누가 검사 없이 배송하도록 강요했는지, 왜 당신이 여기에 갇혔는지. 강해동은 쓰디쓴 웃음을 지었다. 마치 상처에 소금물을 부은 것 같은 웃음이었다. 그들은 내가 죽기를 원하지 않아요. 단지 내 이름이 사라지기를 원할 뿐이죠. 매일 뭔가를 주사받아요. 머릿속이 계속 빙글빙글 돌아요. 재민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쌓인 파란색 약을 꺼냈다. 이걸 먹으세요. 해독제입니다. 우리 쪽 사람이 M2 신경 억제제에 대한 프로토콜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빨리 정신을 차려야 해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복도에서 방송이 울렸다. 시설은 15분 후에 문을 닫고 모든 의료진은 구역을 떠나달라는 안내였다. 재민은 강해동이 일어나도록 도왔다. 그는 보호복을 벗어 강해동의 이끼에 입히고 모자로 얼굴을 가렸다. 둘은 나왔다.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나가는 길에 그들은 다른 복도를 지나야 했다. 재민은 무언가 이상함을 발견했다. 한 경비원이 전화통화 중이었고 그들을 힐끗 보고 있었다. 자세히 볼 필요도 없이
재민은 그가 오후 근무 명단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알아차렸어요. 그는 강해동에게 속삭였다. 뛰어야 합니다. 몰래 빠져나갈 시간은 더 이상 없었다. 재민은 코트 아래에서 권총을 꺼내 강해동을 데리고 건물 뒤쪽 출구로 달렸다. 경보음이 30초도 안 되어 울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보조문을 통해 나왔다. 시설 뒤쪽 낮은 담장, 사각지대에 카메라가 하나뿐인 곳이었다. 재민은 자물쇠를 향해 한 발을 쏘고 강해동이 담장을 넘게 도왔다. 백구는 위험을 감지한 듯 차에서 뛰쳐나와 달려오며 짖었다. 2대의 검은 SUV가 주차장 뒤에서 튀어나왔다. 전조등이 밝게 켜졌고 그중 하나가 엔진을 가속해 그들을 향해 돌진했다. 재민은 큰 소리로 외치며 몸을 숙이고 발사했다. 총알이 앞 유리창을 맞춰 운전자가 흔들렸다. 그는 강해동을 자신의 차로 끌고 갔다. 뒷좌석 문을 열고 큰 소리로 외쳤다. 백구, 차에 타! 걔는 재민이 문을 닫고 최대 속도로 가속하기 전에 재빨리 뛰어들었다. 뒤에서 총알이 날아와 도로 표면을 부수었지만 늦었다. 재민의 차는 미리 확인해둔 지도상의 작은 길로 급격히 돌아 혼잡한 주거지역으로 향했다. 100m에서 붉은 경고등이 반짝였다. 용산구의 한 골목 깊숙이 위치한 작은 원룸은 재민이 서울 북부에서 비밀작전 중일 때 임시로 빌렸던 곳이었다. 작은 다락방, 낮은 천장, 오래된 담배 연기와 섞인 오래된 나무 냄새. 단 하나의 노란 전구만이 천장 중앙에 매달려 있었고 그것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사람의 긴장된 얼굴을 비출 만큼 충분했다. 강해동은 삐걱거리는 나무 의자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두 손은 케이블 타이로 묶여 있었고 관자놀이의 멍은 여전히 붉었다. 재민은 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깊은 눈에는 분노나 초조함이 아닌 단 하나의 것만 있었다. 결단력이었다. 더 이상 절망적인 정직된 경찰이 아니라 동료를 무덤으로 끌어내린 자들의 가면을 벗길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 너희들은 어떻게 키트 가격을 올렸지? 재민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칼처럼 날카로웠다. 강해동은 불안하게 움직였다. 그의 눈은 도망치듯 주위를 살폈다. 출구를 찾는 듯했다. 하지만 없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전화기는 배터리가 제거되었으며 심지어 창문도 안쪽에서 교차 잠금되어 있었다. 그는 침을 삼키며 차분함을 유지하려 했다. 저는 그저 중간자였어요, 재민 씨.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진심이에요. 재민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코트 주머니에서 사진 한 묶음을 꺼냈다. 하준의 무덤 근처 백구가 계속 찢던 구덩이에서 발견된 USB에서 나온 사진들이었다. 그중 하나는 신생명과 일련의 자회사들 간의 거래 명세서였다. 모두 테스트 키트를 사고 파는 중개회사들이었다. 강해동의 이름은 송금 영수증에 적어도 3번 등장했다. HD33이라는 중개 수신자 코드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중간자라고? 좋아, 그러면 뭘 중개했지? 재민은 각 단어를 강조했다. 소리를 지르진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은 사람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강해동은 거칠게 숨을 쉬었다. 이마에 땀이 흘렀다. 한참 후에야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자신의 생존을 대가로 거래하는 것처럼. 우리는 가짜 송장을 전달했습니다. 검사 키트는 저렴한 출처, 주로 광저우의 한 제조업체에서 구입했어요. 각 키트는 1.5달러에 불과했지만 한국에 들어오면 3-4개의 회사층을 통과하며 합법화되었고 각 층마다 몇십 %씩 가격이 올라갔죠. 재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는 품질평가와 검증이 있는 경우에만 잊고 서류를 승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도 위조했어요. 의료인증서와 시험 결과를 모두 위조하는 전문팀이 있었어요. 그 후 신생명은 가격을 24만 원으로 올려 긴급 지원 형태로 각 지역 보건소에 판매했죠. 입찰 과정 없이 승인되었고 뒤에서 서류를 처리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방은 침묵에 빠졌다. 재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강해동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경직되었고 턱은 단단히 다물어져 있었다. 강해동이 말하는 각 단어는 그의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내는 것 같았다. 수년간 함께 싸워온 친구 하준은 이 더러운 네트워크 때문에 죽도록 강요받았고 이제 그는 배신자라는 누명을 쓰고 있었다. 서류를 처리한 사람이 누구지? 재민이 물었다. 강해동은 고개를 저었다. 얼굴이 일그러졌다. 만난 적 없어요.
그저 사람들이 팔사장이라고 부르는 것만 알죠. 항상 보조를 통해 명령했고 직접 나타난 적은 없어요. 하지만 한 번은 그가 자장비국에서 일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재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퍼즐 조각이었지만 충분히 가치 있었다. 그는 머릿속에 메모했다. 팔사장, 자재장비국, 위조 서류, 위장 회사. 하준의 파일은 어디 있지? 재민이 갑자기 물었다. 강해동은 놀랐다. 그는 내게 말했어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그가 백구를 데리고 산책하던 곳을 확인하라고. 재민은 고개를 숙이고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백구는 찾아냈지. 강해동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참회하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준 씨는 파일 백업본을 보관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그 후 경고를 받았어요. 누군가 내 아내와 등교하는 아이의 사진을 보냈어요. 파일을 계속 갖고 있으면 죽을 거란 걸 알았죠. 그래서 하준과 그 개만 아는 유일한 장소, 구덩이 아래에 숨겼어요. 재민은 천천히 일어섰다. 차가운 눈빛이었다. 좋아. 그럼 한 가지 더 해줘. 강해동이 눈을 찡그렸다. 뭐죠? 신생명이 물건을 집결시키는 곳으로 날 데려가. 가능하면 팔사장이라는 자를 지목해. 그는 얼어붙었다. 입술이 떨리며 거절하려는 듯했다. 하지만 잠시 침묵 후 그는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내 아내와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세요. 재민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준을 위한 정의를 되찾는데 도움을 준다면 약속하겠습니다. 방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의 침묵이 아니라 선택의 침묵이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재민은 동료를 삼켜버린 검은 구멍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고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조여름 비가 서울에 쏟아졌다. 예상치 못한 보호막 같았고 재민은 이것이 다음 단계를 실행할 가장 좋은 기회임을 알았다. 강해동의 초기 진술과 USB의 데이터를 통해 그들은 신생명이 중개회사 이름으로 임대한 외곽의 창고를 찾아냈다. 겉으로는 일반 물품 보관소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코로나 최고조 시기에 저품질 수입 테스트 키트가 한국 바이오 기술이라는 라벨을 붙여 북부지방으로 배송되는 중간 지점이었다. 재민은 더 기다릴 수 없었다. 날이 갈수록 그들이 모든 증거를 없앨 기회가 더 많아졌다. 그리고 강해동의 말이 맞다면 새 물건들이 곧 배송될 예정이었고 몇 시간만 늦어도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질 것이었다. 그들은 새벽 1시에 출발했다.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백구는 뒷좌석에 앉아 순종적이었지만 눈은 항상 경계하며 크게 뜨고 있었다. 재민은 건설 자재 운송업자 친구에게 빌린 오래된 픽업 트럭을 운전했다. 외관은 충분히 낡아서 주목을 끌지 않을 정도였다. 강해동이 옆에 앉았다. 긴장된 얼굴, 꽉 쥔 손. 꼭 같이 가야 하나요? 재민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옆을 보지 않고. 하준은 이미 죽었어요. 내가 계속 도망치면 그들과 다를 바 없을 거예요. 강해동이 대답했다.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창고는 가람 외곽에 버려진 산업단지 모서리에 있었다. 낮에는 옆 공장에서 몇몇 노동자들이 오갔지만 밤 9시 이후에는 거의 아무도 없었다. 재민은 약 100m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강해동에게 작은 이어피스를 주며 조용히 하라고 신호했다. 백구는 차에서 내려 재민의 발 옆에 바짝 붙었다. 검은 털은 어둠 속에 거의 누가들었다. 오른쪽 문에 작은 카메라가 위에 있어요. 직원들이 그곳에서 카드를 찍는 것을 본 적 있어요. 강해동이 회색 철제 롤러 게이트를 가리키며 속삭였다. 재민은 발끝으로 다가가 모자를 내려 얼굴을 가렸다. 카메라를 관찰한 후 주머니에서 스프레이 병을 꺼냈다. 적외선 신호를 일시적으로 방해하는 용액이었다. 몇 초 후 카메라의 작은 불빛이 깜박이더니 완전히 꺼졌다. 그는 측면문으로 가는 신호를 보냈다. 재민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다목적 열쇠 세트로 열었다. 창고 내부는 넓었다. 수십 개의 큰 상자들이 깔끔하게 포장되어 줄지어 있었다. 라벨에는 경기도 제조 의료용 마스크라고 적혀 있었지만 재민은 금방 술수를 알아챘다. 그는 가장 가까운 상자로 가서 조심스럽게 칼로 잘랐다. 안에는 마스크가 아니라 라벨, QR코드,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코로나 테스트 키트였다. 강해동은 침을 삼켰다. 확실히 밀수품이에요. 이 정도면 수십 개 병원에 공급할 수 있죠. 재민은 눈썹을 찌푸렸다. 그는 전화기를 꺼내 동영상 앱을 켜고
모든 각도, 모든 배치 번호, 화물 식별 코드를 녹화했다. 한 구석에는 작은 나무 작업대가 있었고 그 위에는 수기로 작성된 노트가 있었다. 갈겨 쓴 글씨지만 분명했다. 출발일, 도착지, 수량, 그리고 받는 단위의 약칭. 보세요. 서울종합병원, GPB클럽. 그들은 주요 병원에 직접 공급했어요. 강해동이 속삭였다. 재미는 조용히 있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바로 그때 백구가 작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코를 땅에 대더니 창고 끝으로 달려갔다. 재민이 뒤따랐고 강해동에 가까이 붙으라고 신호했다. 그곳에는 먼지 덮인 방수포 아래 지하 작은 층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있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물건을 숨기는 곳일 것이다. 문은 기계식으로 잠겨 있었다. 재민은 무릎으로 지지한 채 세게 밀어 열었다. 안쪽은 창문 없는 밀폐된 방이었다. 축축한 곰팡이 냄새가 진했고 재민의 손전등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이 벽을 따라 설치된 철제 선반을 비췄다. 각 선반에는 검은 작은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이건 중국에서 직접 수입한 PCR 테스트예요. 서류 없고 검증 없고. 강해동이 목이 메는 목소리로 말했다. 재민은 코트 주머니에서 증거 수집용 비닐봉투를 꺼내 수량을 메모하고 전체 장면을 녹화했다. 이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완료하기도 전에 백구가 갑자기 크게 짖었다. 위층에서 금속성 소리가 나고 사람 발소리, 누군가 빠르게 오고 있었다. 재민은 작게 소리쳤다. 셋은 서둘러 위로 올라갔고 백구가 앞서 길을 이끌었다. 정문에서 손전등 불빛이 번쩍였고 저주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발견한 것이다. 우회로는 없었다. 재민은 강해동을 데리고 뒷문으로 향했다. 어깨로 비상구를 깼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다. 귀 옆을 스쳤다. 백구는 으르렁거리며 그들을 얕은 배수로를 따라 안내했다. 차에 도착하자 재민은 가속 페달을 밟아 빗속으로 사라졌다. 뒤에서는 창고 불빛이 켜지고 사람들의 외침이 들렸다. 하지만 늦었다. 필요한 모든 것이 그의 손에 들어왔다. 강해동은 거칠게 숨을 쉬며 머리를 좌석에 기대고 눈을 크게 떴다. 방금 몇 초만 늦었더라면 재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방금 찍은 영상을 보고 있었다. 마지막 부분에는 한국에서 제조되었다고 잘못 인쇄된 상자의 모서리에 중국어가 선명하게 드러난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젖은 도로 위를 달리는 타이어 소리와 빗소리 사이에서 진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재민은 이것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창고 뒤에는 하준을 더 많이 무덤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전체 시스템이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누구도 더 잃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작은 USB가 한강 근처 임시 숙소의 컴퓨터에 연결되었다. 담배 냄새가 밤의 정적 속에 맴돌았다. 화면에서는 파일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주문서, 운송송장, 신생명과 몇몇 암호명 간의 이메일 교환 사진들. 재민은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화면의 빛이 그의 눈 밑에 반사되어 폭발 직전의 분노를 비추었다. 강해동은 옆에 앉아 차가운 차를 들고 가끔 재민이 열어보는 문서를 힐끗거렸다. 그는 테스트 가격을 부풀린 배후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타난 이름들이 이렇게 익숙할 줄은 몰랐다. 이것 보세요. 강해동이 속삭이며 첨부 문서를 가리켰다. 신생명과 고산의료협력연구소라는 조직 간의 상세한 주문서였다. 정부가 전염병 기간 동안 예산을 지원한 부처 간 프로젝트였다. 재민은 마우스를 클릭하여 관련 파일들을 더 열었다. 유명한 이름들이 나타났다. 2년 전 내무부 컨퍼런스에서 그와 악수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가장 큰 계약서의 마지막 서명이었다. 보건복지부 차관 정동훈. 그 아래에는 일련의 이메일이 오래된 방식으로 암호화되어 있었다. 재민은 민간 도구로 코드를 풀었다. 그는 겉보기에 일상적인 대화를 보았다. 하지만 갑자기 한 텍스트 구절이 그를 멈추게 했다. 시사속 쪽 처리 비용은 해결됐어. 하준의 가족은 더 이상 문제 일으키지 않아. 새 패키지 가격을 빨리 확정하고 이전과 같은 비율로 유지해. 재민의 심장이 조여들었다. C45는 경제범죄수사팀, 하준의 가족, 새 패키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하준은 입막음을 위해 제거되었다. 그를 밤새 괴롭히던 것들이 이제 명확해졌다. 동료의 죽음은 언론 보도처럼 단순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 아니었다. 하준은 무언가를 알았거나 의심했거나 심지어 막으려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렀다.
재민은 일어섰다. 백구가 고개를 들어 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는 방을 한 바퀴 돌더니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정동훈을 잡아야 해. 필요하다면 부처까지 갈 거야. 강해동이 머뭇거렸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자료를 상관에게 제출하시겠어요? 문통과하기도 전에 그들이 증거를 없앨 텐데요. 재민이 돌아섰다. 그의 눈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언론에 알리려는 게 아니야. 함정을 설치하려는 거지. 그는 손을 뻗어 USB를 뒤집었다. 아직 열지 않은 마지막 동영상 파일이 있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몰래 촬영한 영상이었다. 영상에서 정동훈 차관이 안경을 쓴 남자와 대화하고 있었다. 남부 방언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극비 도장이 찍힌 서류들이 있었다. 소리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재민은 물량, 중앙병원, 60대 40분배라는 단어를 들을 수 있었다. 재민이 강해동에게 돌아섰다. 낮은 목소리로. 안경 쓴 남자는 신생명 CEO 진기원이야. 그는 매우 은밀하게 활동하지. 그를 잡으면 전체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어. 강해동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이 불타올랐다. 그는 몸을 숙여 배낭을 열고 낡은 서류 묶음을 꺼냈다. 하준 씨가 죽기 전 저에게 이걸 주었어요.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진기원의 이동 일정이에요. 그는 습관이 있어요. 매주 말에는 서울 외곽 석촌 근처 별장에서 쉬어요. 재민은 종이를 받아 주의 깊게 보았다. 그의 심장은 매 순간 더 빨리 뛰었다. 그는 여전히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어. 그리고 그게 치명적인 실수가 될 거야. 우리는 그곳에 갈 거야. 재민이 말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은 없을 거야. 그날 밤 재민은 잠들지 않았다. 그는 하준의 어머니가 보물처럼 간직하던 오래된 양복 주머니에서 발견한 미니 녹음기에서 나온 하준의 마지막 녹음을 다시 들었다. 하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쳤지만 여전히 단단했다. 재민아, 네가 이걸 듣고 있다면 아마 난 더 이상 여기 없을 거야. 하지만 네가 계속해 나갈 거라고 믿어. 우리는 전에도 말했잖아. 유니폼을 입고 국민을 배신한 자는 범죄자처럼 처벌받아야 한다고. 진실의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네가 여전히 믿음을 지키길 바란다. 재민은 멈췄다. 백구가 다가와 그의 다리에 머리를 얹고 작게 울었다. 그는 개의 털을 쓰다듬으며 작게 말했다. 안심해 하준아. 넌 죽었지만 난 그들을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밖의 하늘에 첫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고 동시에 재민이 경찰 생활에서 계획한 가장 큰 작전의 시작이기도 했다. 그는 이번에는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괴물을 끌어내는 것임을 알았다. 별장은 서울 중심에서 약 40km 떨어진 석촌 외곽의 작은 언덕 뒤에 숨겨져 있었다. 넓은 부지, 항상 갇혀있는 2m가 넘는 철문. 안에는 몇 그루의 오래된 나무와 붉은 지붕만 희미하게 보였다. 진기원을 추적한 적이 없다면 이곳이 코로나 유행 시기에 의심스러운 거래와 연관된 인물의 주말 휴양지라고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재민과 강해동은 별장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 주차된 낡은 트럭 안에 앉아 있었다. 백구는 뒷좌석에서 조용히 누워 가끔 작게 울며 주인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상기시키는 듯했다. 시계는 자정을 가리켰다. 거실에서 나오는 노란 불빛이 얇은 커튼을 통해 비쳤고 대화 중인 두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중 한 명은 정동훈 차관이었다. 재민은 차 창문을 내리고 습한 흙 냄새가 나는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가 정말 왔군. 그는 작게 말했다. 의심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이 한 일이 올바른 방향이었다는 확인하듯이. 강해동이 고개를 끄겼다. 진지한 목소리로. 카메라가 설치됐고 마이크도 제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는 당신 몫이에요. 재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손을 뻗어 수집한 파일에서 내용을 다시 암호화한 USB를 가져와 저렴한 휴대폰에 꽂았다. 짧은 범위 내 블루투스 브로드캐스트 모드로 설정되어 있었다. 이 휴대폰을 응접실의 소파 밑에 둘 것이다. 밖으로 전송되는 신호는 저품질 테스트키트 거래와 관련된 요소가 있으면 자동으로 대화를 녹음하고 감지할 것이다. 오늘 밤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그들은 20분 더 기다렸다. 모든 것이 안정되자 재민은 소독 서비스 직원처럼 보이는 파란색 보호복을 입고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를 쓰고 위장된 휴대폰이 들어있는 도구 상자를 들고 별장으로 향했다. 예상대로 문은 안에서 열렸다.
중년의 경비원이 하품을 하며 손을 안쪽으로 가리켰다. 서류를 확인할 생각도 않았다. 그들은 고위 인사들의 왕래와 서비스 직원들의 출입에 익숙했다. 재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도구 상자를 끌며 정원을 재빨리 살폈다. 거실에서 정도훈 차관의 크고 경쾌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재민은 즉시 그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진기환 사장도 있었고 우쭐한 듯한 말을 하고 있었다. 재민이 지나갈 때 정동훈은 심지어 손을 흔들며 부엌만 대충 뿌리고 새로 청소한 거실은 더럽히지 마 라고 말했다. 재민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갔다. 상자를 내려놓고 바닥에 패널을 제거하여 휴대폰을 거실 소파 및 벽에 가깝게 위치시켰다. 안에서는 대화가 계속되었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차분히 되돌아갔다. 10분 후 재민이 차로 돌아왔을 때 휴대폰이 강해동의 이어피스로 소리를 직접 전송하기 시작했다. 그는 스피커를 작게 켰다. 다음 로트 20만 세트, 한 세트당 30만 원으로 인상. 서류는 Q팀으로 직행. 전과 같은 비율로 나눠. 진기원에게 40%, 조에게 30%, 부처 내부선에 20%, 나머지는 조정자들에게. 정동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감각했다. 재민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해동이 그를 힐끗 보고 계속 들었다. 그 하준이랑 재민이 위험하다고 했잖아. 하준은 처리했지만 재민은 정지 끄다고 해도 아직 입 닫지 않았어. 뭔가 움직임 있으면 일찍 막아야 해. 바로 그 순간 강해동이 스피커를 껐다. 그래서 그가 하준 씨를 죽이라고 명령했고 이제 당신을 노리는 거군요. 재민은 좌석에 기대어 차 천장을 바라보았다.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놀랄 일이 없었을 것이다. 단지 얼어붙은 분노만 있었다. 좋아. 그럼 그는 방금 스스로 유죄를 선고한 거야. 그날 밤 그들은 충분한 증거를 녹음한 직후 즉시 철수했다. 모든 데이터는 백업되고 급하게 암호화되어 안전한 시스템으로 전송되었다. 이틀 후 언론은 충격에 빠졌다. 고급 별장에서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가 소셜미디어에 유출되어 정동훈 차관과 신생명 사장을 직접 고발했다. 경찰청이 즉시 개입했다. 정동훈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것을 부인했다. 하지만 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긴급 체포영장이 집행되었다. 정직되었던 재민이 두꺼운 서류 묶음을 들고 경찰청에 나타났다. 수갑이 채워질 때 정동훈은 유리창 틈으로 재민을 바라볼 수 있었다. 이겼다고 생각해? 재민이 되받아보며 차분하지만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이긴 게 아닙니다. 당신이 생각한 것과 달리 정의가 죽지 않은 것뿐이죠. 정동훈이 끌려갈 때 재민은 차로 돌아갔다. 백구가 그에게 뛰어올랐다. 그는 모든 것이 변했다는 것을 이해한 듯했다. 하지만 재민의 눈빛 깊은 곳에서 그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았다. 그는 단지 사슬의 고리일 뿐 그 시스템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강해동과 함께 여전히 갈 길이 멀었다. 재민은 김포의 작은 여관방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와 강해동은 경찰청의 다음 움직임을 기다리며 임시로 숨어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하준의 무덤 근처에서 발견된 USB에서 나온 암호화된 파일을 성공적으로 해독한 노트북이 있었다. 백구는 테이블 다리 아래 바짝 붙어 누워 있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지만 귀는 여전히 쫑긋 서 있었다. 마치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듯이. 방 전체가 가짜 정적에 갇힌 것 같았다. 화면에 이름이 나타났다. 박민규 소령, 경제범죄수사팀 부팀장. 하준의 직속 상관이자 재민의 옛 상관. 재민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USB의 모든 데이터에서 녹음 파일과 송금 영수증 모두 정도훈과 신생명 사이의 중개자로 한 사람이 지목되었다. 바로 박민규였다. 그는 재민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고 성공적인 수사 후에 크게 웃었던 사람이었다. 그는 또한 하준의 자살 현장에 가장 먼저 나타나 독립적인 법의학 조사를 기다리지 않급히 청소를 지시한 사람이었다. 이것이 하준 씨가 죽은 이유입니다. 강해동이 목이 메어 말했다. 그리고 왜 당신의 사건이 처음부터 묵살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재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빠르게 지나갔다. 하준이 죽기 전에 불안해 보였던 모습들, 근무 중 몰래 했던 전화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민을 바라보던 하준의 눈빛, 무언가를 말하려다 그만둔 듯한 표정. 모든 것이 이제 너무나 명확했다. 박민규뿐만이 아니야.
재민이 말하며 화면을 강해동 쪽으로 밀었다. 내 생각에는 한 명 더 있어. 하준이 단지 두려워서 USB를 땅에 묻은 게 아니야. 그는 내가 살아남지 못할 경우에 파내기를 원했던 거야. 그 오후 두 사람은 추가 확인 서류를 제출한다는 이유로 경찰서로 돌아왔다. 재민이 아직 정직 중이지만 경찰 신분증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용했다. 그들은 박민규의 옛 사무실에 작은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 그 후 그들은 경찰서에서 멀지 않은 차 안에 앉아 신호를 통해 감시했다.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박민규가 사무실에 들어와 문을 닫고 전화기를 꺼내 통화를 시작했다. 계획이 실패했어요. 정동훈이 체포됐어요. 알고 있다. 알고 있어. 하지만 난 나머지를 처리하고 있어. 재민은 아직 살아있고 누군가 그를 돕고 있어. 아니, 나는 여전히 당신과 관련된 서류를 갖고 있어요. 내가 무너지면 당신도 무너져요. 우리는 깨끗하게 정리해야 해요. 특히 강해동을. 재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강해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통화 상대방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화면을 통해 희미하게 들리는 목소리는 두 사람을 굳게 만들었다. 그 목소리는 경찰청 수사과의 부과장, 재민에게 직접 정직 명령을 내렸던 사람, 그리고 하준이 죽은 직후 있었던 특별회의에서 박민규를 옹호했던 사람이었다. 이 조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어. 재민이 속삭였다. 우리는 겨우 뱀의 한 머리를 잘랐을 뿐이야. 큰 머리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어. 바로 그때 카메라 시스템에서 휴대폰으로 알림이 왔다. 카메라가 발견되어 파괴되었다. 30초 후 번호판 없는 검은 픽업 트럭이 그들의 차 앞으로 빠르게 지나갔다. 앞 유리창이 크게 부딪혔다. 종이에 쌓인 총알이었다. 너희들 너무 호기심이 많아. 급하게 갈겨 쓴 손글씨였다. 아래에는 총알 모양의 기호가 있었다. 재민은 즉시 차를 시동 걸었다. 강해동은 전화기를 꺼내 신속대응팀에 전화했지만 신호가 차단되었다. 네트워크가 끊겼어요. 이 지역 전체가 고장났어요. 그들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 서울의 밤을 가로지르는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작은 거리들을 통과하며 하지만 쌓아온 범죄 수사 경험으로 재민은 빠르게 미행을 따돌리고 위험 지역에서 둘을 탈출시켰다. 그날 밤 둘은 예비기지로 돌아갔다. 강해동이 작년에 다른 사건의 서류를 숨기는 데 사용했던 빈 아파트였다. 그곳에서 그들은 정동훈에서 박민규로, 위장회사에서 자금 세탁 채널로 이어지는 전체 권력 구조도를 다시 그렸다. 그리고 그 지도의 중앙에는 한 이름이 두드러졌다. 소장 한대호. 재민이 처음 경찰에 들어왔을 때 그의 지휘관이었던 사람. 말도 안 돼. 재민은 얼어붙었다. 강해동이 그를 보더니 말했다. 이것이 그들이 하준을 두려워한 이유입니다. 그는 단지 신생명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근원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재민은 의자에 덜썩 주저앉았다. 경찰 생활에서 처음으로 그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배신과 권력과 피의 전체 네트워크와 마주하고 있다고 느꼈다. 이 네트워크는 국민들이 매 검사, 매 마스크, 매 숨결을 두려워하던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하준이 이 싸움을 시작했어. 이제 내가 끝낼 차례야. 방구석에서 백구가 마치 동의하듯 작게 으르렁거렸다. 자정 무렵 김포의 빈 아파트는 어둠에 잠겼다. 노트북에서 나오는 노란 불빛만이 숨막히는 밤속에서 작은 불꽃처럼 반짝였다. 재민은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깊은 눈빛으로 방금 완성한 도표를 응시했다. 구역에서 부처까지 권력의 거미줄이 가득했다. 각 연결선은 거래, 각 이름은 연결고리였다. 중심에는 한대호 소장이 있었다. 한때 경제범죄와의 싸움의 상징으로 찬사를 받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조종하는 자로 의심받고 있었다. 그는 한때 저를 직업적 사고에서 구해주셨어요. 재민이 조용히 말했다. 믿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진실은 믿음에 관심이 없죠. 강해동이 대답했다. 단호한 눈빛으로. 그는 신생명 대표와의 4번의 회의에 참석했고 하준 씨가 불법 행위를 보고한 바로 다음 날 수사 참여 명단에서 제외됐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들은 증거를 세상에 공개해야 했다. 하지만 공개 방식은 더 이상 아무도 입막음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해야 했다. 재민이 손가락을 튕겼다. 우리는 제3자가 필요해. 국제 언론이야. 국내 언론은 통제될 거야. 강해동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경찰청이 해외 홍보 캠페인에서 협력했던 기자들 목록을 꺼냈다. 그 중에는 박민주가 있었다.
싱가포르 주재 한국인 기자로 한국에서의 의료 장비 밀수에 관한 탐사 보도를 한 적이 있었다. 연락은 그날 밤에 이루어졌다. 박민주는 놀랍게도 빠르게 응답했다. 새벽 2시였음에도 활기찬 목소리였다. 안젤라의 대기 중인 팀이 있어 자료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보내는 건 자살행위예요.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재민은 멈칫했다. 지금 출국할 수는 없어요. 여권이 압수됐어요.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3일 안에 가능해요. 하지만 그때까지 두 분이 살아남아 계셔야 해요. 하준을 제거하고 정동훈을 쫓고 심지어 재민의 집에도 도청장치를 심었던 네트워크와의 3일은 너무 길었다. 공격당하기 전에 먼저 공격해야 해. 강해동이 말했다. 선제 공격으로 가장 중요한 증거,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 있는 신생명 내부 문서를 확보해야 해요. 한대호의 개인 사무실이요. 삐친 생각이었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그들은 잠입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한대호의 사무실은 홍팔 빌딩 5층에 있었다. 의료 전략 컨설팅이라는 위장 회사로 그가 근무 시간 외에 비밀 회의를 하는 곳이었다. 빌딩에는 내부 보안 요원이 있었고 어떤 정부 기관에도 속하지 않았지만 다층적인 감시 시스템과 지문 잠금 장치가 있었다. 재민은 조용히 옛 친구 임동원에게 전화했다. 내부 스캔들 후 전역한 전직 특수부대원이었다. 기술자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필요해. 임동원은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았다. 도면을 줘. 다음날 아침 세 사람이 출발했다. 떠나기 전 재민은 가볍게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여기 남아서 우리 어머니를 지켜. 하지만 백구는 움직이지 않았다. 작게 짖더니 차에 뛰어올라 좌석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마치 함께 가지 않으면 아무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날 밤 그들은 홍팔 빌딩 근처에 도착했다. 배달원으로 변장했다. 재민과 임동원은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인 건물 뒤편으로 침입했다. 강해동은 밖에서 연락책으로 남아 방해 전파를 감시하고 이상한 움직임이 있으면 경고 신호를 보냈다. 5층에 도착한 임동원은 전문 요원의 기술로 정확하고 빠르게 첫 번째 잠금 장치를 풀었다. 사무실 내부는 위장을 위한 듯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철학책, 의료 파일, 추상화 몇 점. 하지만 책장 뒤에 금고가 있었다. 기계식 다이얼 잠금 장치였다. 이제 내 차례야. 재민이 속삭였다. 그는 귀를 금고에 대고 천천히 각 번호를 돌리며 가장 작은 소리도 주의 깊게 들었다. 10분 후 섬뜩할 정도로 작은 딸깍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안에는 거대한 서류 묶음이 있었다. 신생명 도장이 찍힌 것들, 중국에서의 가격 인상에 관한 명세서, 한대호와 회사 경영진 간의 전자통신문들이었다. 그중 하나는 요청대로 12억 이체 완료, 감사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명확히 기록된 첨부 파일이 있었다. 그들이 철수할 준비를 하는 순간 경보음이 울렸다. 금고에서가 아니라 천장의 적외선 감시 시스템에서였다. 누군가가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 임동원이 말했다. 재민은 서류를 가슴에 꽉 안고 뛰었다. 세 사람은 방에서 나와 옥상으로 직행했다. 이미 비상탈출 로프가 준비되어 있었다. 아래에서는 검은색 픽업 트럭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지만 그들은 이미 로프를 타고 옆 건물인 오래된 아파트 단지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다. 임동원이 어깨에 총을 맞았으나 비틀거리면서도 계속 달렸다. 차에 도착했을 때 백구는 뒤를 바라보며 으르렁거렸다. 재민은 가속 페달을 밟았다. 차는 서울의 밤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손에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담긴 새로운 USB가 있었다. 살아남았지만 재민은 오늘 밤 이후로 그들이 총력을 다해 공격할 것을 알았다. 그는 백미러로 뒤를 바라보았다. 추격하는 불빛이 마치 어둠 속에서 좁아지는 포식자의 눈처럼 보였다.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었다. 한대호 소장의 사무실에서 가져온 문서가 담긴 USB가 마치 작은 폭발장치처럼 강해동의 손에 들려 있었다. 전체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작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일행은 조용히 싱가포르에서 방금 도착한 박민주 기자가 있는 외곽의 안전 아파트로 철수했다. 종이 원본이 맞나요? 박민주가 암호화된 노트북을 열며 물었다. 서명 원본, 도장, 송금 데이터까지 모두요. 강해동이 대답했다. 그의 손에는 임동원을 응급치료하며 묻은 피가 남아있었다. 재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창가에 서서
먹물처럼 짙어진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하준의 거친 숨소리가 울렸다. 진실을 밝혀내려다 명예와 목숨을 모두 잃은 옛 동료. 재민의 코트 주머니에는 여전히 하준이 즐겨하던 목걸이가 있었다. 잠금 장치의 흐릿한 긁힘은 영원히 치유되지 않을 상처와 같았다. 어느 언론사에 공개할 계획이세요? 박민주가 물었다. 한국 언론사는 아니야. 재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CNN, NHK, 가능한 한 많이. 그들은 통제되지 않아. 박민주는 국제보안망 네트워크의 데이터를 업로드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사건 전체를 요약한 영상도 보냈다. 하준의 자살부터 정동훈의 의문사, 테스트키트 가격 인상 증거, 뇌물 지불 명령까지. 영상에는 퇴각 전 임도원이 해킹한 홍파일 빌딩 내부 카메라 영상도 포함되어 있었다. 완료됐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이제 전 세계적 동시 발표만 기다리면 돼요. 새벽 3시 전 세계 언론이 폭발했다. CNN이 동남아시아 최대 의료 스캔들 고위 관료 연루 보도. 로이터가 한국 경찰소장 저품질 코로나 테스트키트 유통업체로부터 뇌물 혐의라는 기사를 공유. 얼마 지나지 않아 소셜미디어는 불길처럼 타올랐다. 문서 복사본, 증거사진, 증인 진술. 더 이상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다. 새벽 4시 전화벨이 울렸다. 내부 번호 한대호였다. 재민이 전화를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천천히 말했다. 자네가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나? 압니다. 재민이 대답했다. 저는 그저 하준이 남긴 일을 마무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후회하게 될 걸세라고만 말했다. 통화가 끝났다. 1시간 후 경찰청은 한대호 소장의 직위 해제를 발표했다. 내부 조사팀이 관련 회사들을 수색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아파트의 TV 화면에 첫 번째 이미지가 등장했다. 개봉된 테스트키트 상자들, 압수된 계약서들, 연행되는 직원들. 재민은 기쁘지 않았고 안도하지도 우쭐해하지도 않았다. 그저 마음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하준의 죽음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다. 재민을 비난했던 기사들을 다시 검토하며 그 성급함과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일부 옛 동료들이 재민에게 전화했다. 사과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저 한숨 쉬며 침묵하는 사람도 있었고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었다. 다음날 아침 백구는 여러 날 만에 처음으로 밖으로 나왔다. 광란처럼 짖었던 바로 그 공동묘지에서 멈췄다. 이번에는 마치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땅에 머리를 기대고 누웠다. 재민은 몸을 숙여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준아, 우리가 해냈어. 바로 그 순간 경찰청의 으슥한 복도에서 한대호 소장이 조용히 연행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냉정하고 차가웠지만 눈빛에는 더 이상 자신감이 없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 권력, 명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까지 잃은 사람의 공허함만 남아있었다. 재민은 부서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어떤 전투는 끝난 후에도 아무도 온전하게 남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어머니와 백구와 함께 살면서 한때 사건의 첫 현장이었던 빈 땅 옆에 작은 카페를 열었다. 카페 벽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재민, 하준, 그리고 그들 사이의 작은 개. 사진 아래에는 단 한 문장이 있었다. 진실은 항상 배가가 있지만 그 값어치가 있다. 나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복잡한 음모나 숨막히는 액션 때문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한때 사회 전체가 등을 돌린 사람의 내면적 갈등 때문이다. 김재민 대위, 존경받던 형사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언론에 의해 비난받고 심지어 그가 헌신했던 곳에서조차 외면당했다. 하지만 그 모든 붕괴 속에서도 그는 도망치지 않기로 선택했다. 그는 진실을 선택했고 바로 그 진실이 그를 다시 돌아오게 했다. 명예가 아닌 존엄성으로. 나는 어떤 진실은 표면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매우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때로는 전체 경력, 생명 또는 우정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충분히 용감한 사람이 파헤치기를 기다릴 뿐이다. 재민처럼, 하준처럼, 그리고 백구처럼 조용하지만 어떤 논리보다 날카로운 충성심. 이 이야기는 또한 큰 질문을 던진다. 신뢰가 쉽게 거래되는 시대에 누가 정의를 지킬 것인가? 나는 정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빛은 여전히 어둠을 뚫고 나아갈 길을 찾을 것이라고 믿는다.
만약 당신이 가면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옳고 그름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면 이 이야기가 어렵더라도 진실을 선택하는 용기를 불러일으키길 바란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다면 마음의 아름다움 채널을 구독하여 다른 감동적이고 깊은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아래에 댓글도 남겨주세요.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재민처럼 진실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